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인으로 살다가 2번의 파양 끝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미국에서 추방당한 거였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저를 입양했던 양부모의 무지로 인해 저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뒤늦게 저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대학 학비를 모으려고 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식상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인 저의 신원조회를 했고 잠시 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게 그러더군요. 넌 불법 체류자야. 처음엔 경찰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1살 무렵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제가 불법 체류자라뇨. 거기다 다른 미국 아이들과 똑같이 미들스쿨과 하이스쿨까지 졸업하고 대학 입학까지 한 제가요? 하지만 제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경찰은 제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그 순간부터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죠. 경찰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저는 남의 나라에 무단으로 들어와 돈까지 벌고 있는 범법자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수감이 된 후에야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 입양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00년도 이후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그 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아동시민권법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추방당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더군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강제 추방을 당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얼마 뒤 저 역시 그들처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나를 버린 나라로 다시 보내진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 덕에 한국어를 배워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한인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었어요. 친구는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다 교회 신도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한국어를 사용했기에 저는 친구 도움으로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아들을 통해 딱한 제 처지를 들으신 목사님은 제가 외롭지 않도록 가족여행에도 저를 데리고 다니셨고 교회에서 하는 한인 행사에도 늘 불러주셨어요. 제 뿌리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와 역사, 문화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제게 한국의 집밥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셨어요. 양부모한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저를 불러다 늘 밥을 먹이셨거든요. 하도 굶어서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갔던 저는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 된장찌개 등을 먹으며 뼈와 살을 키워나갔죠. 제가 양아버지의 폭력에 참다 못해 집에서 가출을 했을 때도 저를 찾아 나선 건 양부모가 아닌 목사님 가족이었어요. 저에게 꿈을 심어주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도 그분들이죠. 신은 제게 부모는 주지 않으셨지만 부모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가족을 보내주셔서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생이별을 하게 되니 그동안 스스로를 지탱하던 지지대가 무너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친부모님을 찾기로 했죠. 하지만 홀트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들처럼 꽁꽁 숨어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죠. 큰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믿음까지 산산조각이 나자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서 검은머리 미국인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말과 행동은 미국인인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영어를 이용해 밥벌이를 하려고 영어학원을 찾아가 봤지만 하나같이 백인 강사를 원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대학 졸업장이 없던 저로서는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듣기엔 상당히 어눌한 발음도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온 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사촌이 이태원에서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요. 파트타임이기는 하지만 집세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더군요. 그렇게 이태원에 발을 들인 저는 카페와 레스토랑, 펍 등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한 레스토랑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레스토랑의 사장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는 아직도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제가 이력서를 들고 남편의 레스토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남편이 했던 말과 그 눈빛이죠. 아직 한글을 쓰는 게 서툴렀던 저는 자기소개서 대신 말로 제 소개를 했어요. 1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돼서 양부모의 학대 끝에 2번의 파양을 당한 일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목사님 아들과 친구가 되면서 뒤늦게 내 정체성을 찾게 된 것, 그리고 뜻하지 않게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일들까지 마치 영화 줄거리 소개하듯 쭉 얘기했죠. 그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그랬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하더니 순식간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대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쳐다봤지만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닦고 나왔어요. 아, 취직은 물 건너 갔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게에서 한 식구로 지내보자고요.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만 같던 시기에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는 제가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어엿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게 되었죠. 오너 셰프인 남편은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성격은 특히 더 좋았어요. 각종 직업군의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에 찾아왔고 남편은 그 친구들을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의 친구들과 가게 직원이 친구처럼 지내는 일은 흔치 않았겠지만 한국 문화에 젖어있지 않았던 저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남편 가게에 들어온 지 1년쯤 지나자 남편 친구들은 다 제 친구가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남편이 제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 친구들은 우리 둘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일부러 저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군요. 오너와 직원에서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3년 가까이 사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게 서프라이즈 청혼을 했고 이듬해 5월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그 전에 시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요. 부모님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상 말씀은 드리고 해야겠지. 아마 별탈 없이 허락해 주실 거야. 왜? 우리 부모님 만나려니까 걱정돼? 아무래도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가족도 없고 자기도 알다시피 입양아 출신이잖아. 게다가 미국에서는 추방까지 당했고 말이야.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왜 남이 한 잘못 때문에 자기가 기죽고 주눅 들어야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살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당당해지려고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갈 때만 해도 시부모님만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까지 와 있더라고요. 장남인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은 먼저 결혼을 해서 유치원생 딸까지 두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죠. 저보다도 나이가 5살 많은 동서는 저를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았어요.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올 무렵 시동생과 함께 가게에 찾아와서도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러더군요. 아주버님도 그렇지. 수준 떨어지게 하필 가게 직원이랑 결혼을 한대. 저 여자 대학은 나왔대?
무르남 안 하겠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면 이런 데서 서빙이나 하고 있겠어? 아, 격 떨어지게. 저런 걸 형님으로 모셔야 되다니 내 인생이 불쌍하다. 여보, 우리가 나서서 이 결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저 여자랑 동서지간으로 못 지내. 못 지낼 건 또 뭐야? 형이 택한 사람이야. 자기랑 살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야. 그냥 순리에 따라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시동생의 만류에도 동서는 끝까지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까지도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제 학벌을 운운하면서요.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 나오긴 했어요? 아니요, 대학은 못 나왔습니다. 그럼 고졸이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도 안 좋은 데 나왔나 보네. 실업계 나온 거예요? 동서의 질문에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는 미리 제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시동생과 동서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부잣집 외동딸로 자란 동서는 남의 사정을 헤아려 줄 정도로 아량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 드는 사람이었죠. 그걸 잘 아시는 아버님이 제 출신은 작은 아들 내외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어머님은 그 얘긴 그만하라고 하시며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한번 꼬투리를 잡은 동서는 쉽게 물러서려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신 고등학교도 제대로 대답 못하자 분명 그게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는지 화장실까지 저를 쫓아와 집요하게 물어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긴 한 거예요? 설마 중졸은 아니죠? 그때 저는 졸업장이 있냐는 말이 졸업을 했냐는 말과 같은 의미인지 몰랐던 터라 당장 수중에 졸업장이 없으니까 졸업장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바람에 오해가 생긴 거죠. 얼떨결에 동서한테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오해 때문인지 동서는 저를 되게 무시했어요. 말끝마다 형님은 모르겠지만 이라거나 내가 하는 말 이해는 해요? 라면서 면박을 주곤 했거든요. 거기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자기 남편한테 영어로 제 흉을 보더라고요. 따질까 하다가 모른 척 해줬더니 진짜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툭하면 그런 짓을 했어요. 시동생은 여자들 문제에 끼기 싫다며 자기 아내가 하는 험담을 그저 흘려듣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동서를 조용히 불러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해줄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한테까지 영어로 제 험담을 하는 걸 듣고는 하도 얄미워서 그냥 말 안 해줬어요. 조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영어를 꽤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에 써먹다니 고약한 엄마죠. 조카는 자기 엄마가 왜 큰엄마 험담을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애한테 영어로 그러지 뭐해요. 괜찮아. 큰엄마는 영어 못 알아들어. 큰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엄청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큰엄마 있을 때는 엄마랑 영어로 말하자. 큰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게. 참 못됐죠. 나이 먹은 어른이 애한테 나쁜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자기 애한테 그런 짓은 가르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런 인간한테는 잘못된 걸 고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쭉 저러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이나 실컷 먹으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런 동서가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은근히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조카가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특정 발음을 잘못 발음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옆에 동서도 없겠다. 제가 가서 살짝 발음 교정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조카가 놀라더라고요. 큰엄마, 영어 할 줄 알아?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조카는 비밀이라는 말에 들떠서는 새끼손가락까지 걸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그걸 본 거예요. 형님, 지금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애 영어 공부하는데 왜 방해하냐고요? 이건 완전 미친 또라이 아냐? 은비, 태블릿 들고 방으로 들어가. 조카는 서슬퍼런 지 엄마 얼굴에 잔뜩 얼어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애가 들어가고 나자 동서는 소매까지 걷어붙이고는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형님 해주니까 뭐라도 된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발 분수 좀 알고 까불어. 동서, 난 그냥 은비가 단어 발음을 잘 못하길래 고쳐준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게 진짜 웃기네? 야, 니깎게 뭔데 내 딸 공부하는데 옆에서 훈계질이야. 네가 알면 영어를 뭘 안다고. 가짜않게 발음을 고쳐줘? 너 토익 몇 점이야? 토익이 뭔지 알긴 하니? 아주버님이 사람이 착해서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 결혼까지 했나 몰라도 난 너 형님으로 인정 안 해. 막말로 네가 어디서 뭐 한번 굴러먹던 앤지 알게 뭐야? 부모도 없다며. 그런 주제에 어디서 대먹지 않게 꼴값이냐고. 운 좋게 남자 안 홀려서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닥치고 조용히 살란 말이야.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때였어요. 시동생과 함께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재수씨가 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하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꼴에 우리 은비 영어 발음 가지고 트집을 잡지 뭐예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인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동서는 두 눈이 커져서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렴한 영어 실력으로 제 욕을 했던 게 떠올라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라고요. 동서, 실은 나 그동안 다 알아들었어. 동서가 서방님이랑 은비한테 영어로 내 흉보는 거 말이야. 진작 얘기할까 했는데 나도 심술이 나서 말 않고 있었어. 그러자 그동안 자기 아내가 형수 욕을 하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시동생도 얼굴이 벌개졌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아챈 남편은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너도 그렇고 재수씨도 그렇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칼이나 총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지. 아버지가 왜 너희 부부한테 내 아내 얘기를 비밀로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다. 둘 다 인간이 덜 된 걸 아버지는 아셨던 거지. 기말할 필요 없고 앞으로는 따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부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다면 더는 너희 부부 얼굴 보고 살기 싫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동생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얼굴로 정명만 의시한 채 운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맞는 게 아닌가 미안했어요. 그냥 처음에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 끝냈으면 형제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다시 공부해볼 생각 없어? 원한다면 내가 대학 보내줄게.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당신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 싫어.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들이 당신을 몰라주면 당신 스스로 당신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잖아.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줄게. 이번에도 남편은 저를 울렸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남자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은인이자 버팀목이었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마케팅 공부를 끝마치고 싶었던 터라 다시 준비해서 모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돈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했지만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이어야죠. 그래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생 중 하나가 주말인데도 제게 전화해 발음 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귀찮기는 했지만 평소 영어 공부에 열의가 있는 친구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도와주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통화상으로는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정확한 발음을 짚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도 못해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해서 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발음 교정을 해주었죠. 그걸 본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슬쩍 그러더라고요. 나 어릴 땐 땡땡 영어라고 있었는데 아침에 선생님이 전화해서 문장 연습을 시켜주곤 했었어. 그때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발음 교정이 잘 됐었을 텐데 아쉽네.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통화하면서 공부하기 좋겠어. 남편의 그 말에 아이디어를 얻은 저는 동영상 전화 수업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교수님들께 조언을 받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사업 경험도 하나 없는 저한테 선뜻 자금을 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줬겠지만 제 사업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국에도 미국의 고펀드 같은 펀딩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펀드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부족한 액수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영어 교육 사업은 차츰차츰 수요가 늘어나서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꽤 튼실한 사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보다 나를 버린 두 나라의 언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해 성공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부수적으로 생각지 못한 복수까지 하게 됐지 뭡니까? 오래전 제 학벌을 들먹이며 저를 괴롭혔던 동서가 제 회사로 찾아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하지 뭐예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와 연락도 끊고 살아왔는데 그 사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잘 살던 친정이 망한 데다가 동서가 시동생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주식까지 상장 폐지되자 그 돈을 막느라 카드로 내 사채까지 빌려 쓴 모양이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시동생이 이혼을 요구했고 동서는 할 수 없이 딸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빚을 혼자 떠안은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문제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었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용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동서는 이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돈만 끌어다 메꾸곤 했는데 이제 더는 끌었을 돈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딸아이와 통화하던 중 제가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빌리러 찾아온 거였죠. 동서, 돈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어? 당연하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님 돈 꼭 갚을게요. 담보가 필요하면 땅 문서 맡길게요. 이거 당장은 팔기 힘든 땅이지만 앞으로 몇 년 뒤면 분명히 10배 이상 오를 땅이에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땅은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신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담보로 받고 딱 1억만 빌려주세요. 네? 땅이야 팔려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보다 동서가 말하는 무슨 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 건데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 아니면 단 1원도 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 동서한테 계획이 있어 없어? 그러자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했지만 불쌍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한때 동서한테 받은 수모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사람한테까지 와서 무릎을 꿇는 걸 보니 더는 복수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순순히 돈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돈을 받으면 바로 얼굴색 바꿀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인 회생 신청부터 하라고 했어요. 매달 나가야 할 이자는 대신 내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복사와 비품구비, 잔심부름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무 보조를 맡으라고요. 만약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자 지급은 끊을 거라고 말이에요. 거기다 시급에 비해 많이 지급된 이자는 땅의 지분으로 회수하겠다고요. 그동안 고개 빳빳이 들고 사람 무시하며 살아온 동서는 금방이라도 싫다고 소리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자기한테 돈을 빌려줄 곳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싫다는 말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제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요. 남편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 밑에 데리고 있는 게 진정한 복수다 싶어서 데리고 있을 생각입니다. 땅이 안 팔려서 돈 떼이면 어쩌냐고요?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제가 받은 도움 동서한테 갚는 셈 치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버려졌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멋진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사업으로 성공하게 된 것처럼 평생 안 변할 것 같던 동서도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게 될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일상의 기적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